네, 국내외 코로나19 상황과 이슈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살펴봅니다. 서울대우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 강양구 TBS 과학전문기자입니다. 일단 오늘이 수요일이고요. 확진자가 주로 수목금토에 느니까요. 아니나 다를까 늘었습니다. 635명으로 지금 상황 짧게 짚어주시죠. 예, 지금 상황도 여전히 좋지는 않고요. 내일은 다소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검사 건수가 어제 비해서도 한 5천 건 적고요. 또 평일 대비한다고 하면 거의 8천 건이나 적습니다. 그러는데도 어제 비해서 거의 125명이나 많이 나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일, 목, 금, 토에는 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고요. 여기서 우리가 더 주의해서 볼 점은 홍남기 부총리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지금 감염 경로를 모르는 게 거의 35%. 그러니까 30에서 35% 정도가 감염 경로를 모른다는 거죠. 언제나 이와 같은 감염성 질환에서 제일 위험하고도 폭탄 같은 것은 감염 경로를 모르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감염 경로를 모르는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당국에서는 500명 이하로 떨어뜨릴 예정을 지금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감염 경로를 모르는 게 많고 기본적으로 확진자가 많을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500명 이하로 떨어뜨린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상황은 좋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방역 당국은 약간 감소 추세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가 4주 연속 감소를 하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런 인식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일부 동의는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전에 1,000명대, 900명대 이러면은 과 비교하면은 다소 완화된 측면이 있죠. 그것은 이제 1,000명대나 이렇게 나올 때는 워낙 상황이 나빴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가 관리를 좀 못한 측면이 있는데, 지금은 그래도 어느 정도 완화 기조에 있으니까 거기에 비하면은 점차 낮아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사실인 거죠.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더 떨어뜨려야 되는데 떨어뜨리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거기에다가 정체되거나 아니면은 상황에 따라서는 다소 나빠지거나 아니면은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좋아지기보다는 그 박스권을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국에서 얘기하는 것이 다소 줄어드는 것은 맞지만 이런 정도로 줄어들어 가지고는 안 된다고 하는 인식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백신 접종도 동시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제 65세에서 69세 대상자의 예약 첫날이었습니다. 예약률이 어땠습니까? 네, 백신 접종 예약률이 70세에서 74세의 경우에는 30%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65세에서 69세 대상자 예약 첫날에도 21% 넘는 수준이긴 했습니다만은 막상 종합을 해보면은 그렇게 높지 않을 것으로 보여서 지금 백신 접종을 책임지고 있는 방역 당국의 걱정이 계속해서 깊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면은 백신이 충분하게 공급이 된다고 하더라도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백신 접종을 기피하기 시작하면은 집단 면역의 꿈은 굉장히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특히 다른 연령층보다는 지금 이 연령층에 계신 분들이 많이 맞아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백신을?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이 상황을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몇 개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만일에 지금 고령층, 고위험군에 있어서의 백신 접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접종 당국이 직면한 가장 큰 이 숙제입니다. 이분들이 먼저 보호가 되어야 다소 확진자가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일상 복귀를 선언하면서 경제 생활로 우리가 진행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보호가 안 되면 이게 상당히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선은 이분들 접종을 마친다고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고요. 만일에 이분들이 어떤 백신에 의해서 때문에 걱정이 있다고 하면 그러면 이제 차선책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화이자 백신이나 이런 거를 가지고 백신 접종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게 있고요. 세 번째는 타임라인을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시간까지 이분들에게 접종을 해야 된다고 하는 총력을 기울여야 되는데, 만일에 이분들이 그 시간까지도 백신 접종에 대해서 백신 접종에 나서지 않는다, 이럴 경우에는 이제 정부가 완전히 다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컨대 그분들에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이제 남아있는 국민들에게 먼저 접종을 원하는 분들에게 접종을 하게 함으로써 차선으로서의 집단 면역에 돌아가는 그런 방식을 고려해 볼 필요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다각적인 것을 가지고 이제 전술 내지 전략을 짜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건 어떻습니까? 그 노인분들이나 고연령층이 많이 계신 공간에 직접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에는 크게 콜드체인이 필요하지 않으니까 직접 찾아가서 예방접종을 하는 그런 서비스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그것도 지금 이제 그것도 지금은 사실
그런 개념으로 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콜드체인이 유리하기 때문에 실제로 접종하고 있는 그 센터에 백신을 배포를 해서 거기에 있는 의료진이 접종하거나 아니면은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에는 찾아가는 서비스도 사실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본인 당신 또는 자녀분들이 어떤 특정 백신에 대해서 안전성 우려가 있어서 접종에 나서지 않는다고 하는 게 이제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을 어떻게 접종할 거냐 하는 것은 찾아가는 서비스나 콜드 체인이나 이런 걸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을 위해서는 첫째, 이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백신으로 접종을 해드려야 된다고 하는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타임라인을 정해서 그때까지가 아니면은 이제 이분들을 접종하기보다는 다른 분들을 접종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집단 면역에 도달하는 이런 방식을 택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이 부분은 중대본 브리핑 이후에도 좀 더 이야기를 더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제 몇 가지 좀 파격적인 실험 같은 게 좀 필요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60세 이상의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정보의 편향에 가장 좀 많이 노출되어 있는 분들이거든요. 네. 예를 들자면은 상대적으로 좀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정보들을 접할 수 있는 채널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크게 지인들 그리고 본인들이 의존하고 있는 뭐 개인 메신저를 통한 뉴스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이런데 혹은 보수 언론이라든지 이런데 이제 많이 의존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접종률이 낮은 것은 다른 다양한 정보를 접한 다음에 비교 평가할 수 있는 상대적으로 젊은 세대들에 비해서 편향된 정보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지금 방역 당국이 파격적인 대책으로 나아가지 않으면은 좀 접종률을 올리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 상황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현금 보상 같은 것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센티브로요? 네, 강력한 네. 인센티브. 왜냐하면은 이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현금 보상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백신을 1회 접종이나 혹은 2회 접종을 마무리했을 때 뭐 1인당 10만 원이나 1인당 20만 원의 재난지원금 형태의 파격적인 인센티브 예. 같은 것들을 요구를 한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그 재난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재난지원금을 주는 차원에서 지자체에서 노인분들에게 백신 접종하시면 재난지원금도 받을 수 있는데 왜 백신 접종 안 하세요라고 하면 그 어르신들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것 아닙니까? 아니 근데 친구가 그러는데 부작용이 심하다고 하는데 혹은 어느 뉴스에서 봤는데 부작용이 심하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건 다 이러저러한 이유에서 정확하지 않은 정보입니다라고 설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설득과 함께 좀 지금까지 시도하지 않았던 파격적인 인센티브 같은 것들이 그분들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재원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느냐 생각하면은 그분들이 보호되었을 때 한국 경제가 활성화가 되어가지고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득을 염두에 둔다면은 그 어르신들께 백신 접종 후에 좀 파격적인 그런 경제적인 인센티브를 드리는 게 저는 전혀 아까운 지출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설 교수님? 저는 뭐 총론은 동의를 하는데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백신을 접종해야 되는 어떤 동기를 부여한다고 하는 총론에는 저는 동의를 하는데 이게 이제 자칫 잘못하면은 그러면 왜 특정 계층이냐 이런 이제 불필요한 어떤 문제를 야기할 수 있고 또 이번이 아닌 어떤 다른 어떤 상황에 있어서 형평성 문제 이런 걸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게 이제 쉬운 결정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제가 강 기자님한테 동의하는 것은 총론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즉 백신 접종에 나서지 않는 분들에게 어떻게든지 간에 백신 접종을 하게 하는 동력을 제공한다. 이런 점에서는 저는 총론이라고 하는 점에서는 충분히 동의합니다. 예, 그러니까 두 분의 공통된 얘기는 접종률을 높이는 데 있어서 어떤 대책이 빨리 나오긴 해야 한다라는 얘기로 요약을 하겠습니다. 아마 이렇게 접종 동의율이 낮게 나오는 것은 언론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도 저는 보거든요. 그중에 하나 팩트 체크를 좀 해볼게요. 지난 주말 사이에 온라인에서 반응이 뜨거웠던 기사 중에 하나입니다. 태권도 세계 챔피언이 백신 맞고 다리 절단. 일단 이게 저는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일인가 했더니 영국에서 발생한 일이고요. 태권도 선수 출신인 58살 데이브 미어스 씨가 지난 3월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고 고열에 시달리다가 알 수 없는 세균 감염으로 다리가 부풀어 올랐고 결국 다리를 절단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게 사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기사 제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붓더니 다리 폭발, 터질 듯 부풀어 올라, 붓더니 피 터졌다. 주로 보수 매체 중심으로 이런 좀 자극적인 제목이 달렸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미 이분 같은 경우에는 심각한 당뇨 합병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국내 언론은 또 침묵하고 있고 이 상황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시죠. 네, 이게 이게 참담한 상황인데요. 왜 참담한 상황이라고 하냐면 저는 국내 언론에서 이런 제목을 보면은 일단은 원기사를 검색을 해봅니다. 그런데 검색하는데 시간이 걸렸어요. 이게 메이저 영국 매체에서는 다루지 않은 네, 소식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의 시민들이 가장 공신력 있는 언론으로 치는 게 BBC입니다. 그러니까 영국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슈는 BBC나 가디언 혹은 인디펜던트 같은 매체에서 다루고 또 해설을 합니다. 그런데 BBC라든가 가디언 같은 매체에서는 뉴스를 찾아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아니 우리나라 언론에서 이렇게 비중 있게 보도를 했는데 왜 영국의 유력한 매체들은 보도를 하지 않을까라고 겨우겨우 찾아가서 이 상황을 봤더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때문에 다리를 절단한 게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분은 심각한 당뇨 합병증이 있었어요.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서 당뇨를 앓고 있거나 혹은 당뇨를 앓고 계시는 가족들이 있는 경우에는 당뇨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경우 중에 하나가 다리라던가 손에 상처가 났을 때 그 상처를 제때 처치를 하지 않으면 세균 감염 등이 일어나서 자칫 잘못하면 절단을 할 수도 있는 위험이 있다는 거 너무나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당뇨 합병증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이게 손발에 상처가 나가지고 세균 감염을 제때 잡지 못했을 때 절단을 한다거나 혹은 실명 같은 게 굉장히 큰 합병증이죠. 근데 이 태권도 선수 같은 경우에는 바로 그런 당뇨 합병증을 앓고 있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때문에 다리를 절단해야 되는 상황은 듣도 보도 못한 부작용이거든요. 그래서 봤더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때문이 아니라 당뇨 합병증 때문에 다리를 절단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는데 아스트라 백신 접종 후에 당뇨 합병증으로 다리를 절단했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교묘하게 짜깁기 해가지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후에 다리를 절단했다라고 하는 이 기상천외한 뉴스가 나와서 우리나라 시민들에게 또 한 번 불안감을 자극하게 된 것입니다. 같은 기자로서 어떻습니까? 저는 같은 기자 하고 싶지 않습니다. 네. 자, 교수님, 네. 같은 기자 하고 싶지 않다고 지금 강 기자님 얘기하셨는데 쓴소리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과학적인 코멘트도 좀 덧붙여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많은 경우에 이제 이 방송이 이제 사실 뭐 의학 방송은 아닌데 제가 참고로 몇 가지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병원에 가서 암입니다 이러면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당뇨병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실제로는 당뇨병이 암보다 훨씬 무섭습니다. 당뇨병이 왜 무서우냐 하면은 당뇨병은 각종 혈관 질환을 유발합니다. 지금 이 태권도 사범 같은 경우에는 다리를 잘랐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 눈을 뺄 가능성이 많습니다. 눈은 굉장히 많은 실핏줄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혈관이 문제가 되면은 거의 아마 눈에 손상이 와서 조만간 눈을 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리를 자르면은 5 year survival, 5년 이내 생존이라 그러는데 5년 이내의 생존이 급격히 나빠집니다. 눈을 빼고 나면 그 다음엔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거의 콩팥이 다 망가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삶의 질이 나빠지는 거예요. 그러는데 저도 이 뉴스를 국내에서 보고 제가 이게 무슨 일이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는데 이제 기사 내용이 백신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죠. 그런데 당뇨병을 앓고 계시는 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의사분들이 병원에 가시면 하나같이 술, 담배 하지 말라고 권고할 겁니다. 그런데 담배는 더 중요해요. 담배 안에 있는 니코틴은 혈관을 망가뜨리면서 이 당뇨병을 급속히 악화시킵니다. 거의 당뇨병 환자에게 있어서 담배는 폭탄과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뇨병 환자에게 담배 피우지 말라 그러면은 당뇨병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기 때문에 담배 피우는 거를 거치지 않습니다. 그러는데 폐암 환자에게 오늘 병원에 가서 폐암이라고 진단받은 사람에게 담배 피우지 말라고 의사가 얘기도 안 했는데도 바로 담배 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황으로 볼 때는 실제로 이분이 백신과 관계없이 당뇨병 또 혈관의 문제 그리고 세균의 감염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일어난 것인데 이런 것과는 전혀 관계없이 백신이 마치 이런 일을 촉발한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언론은 상당히 균형을 갖고 또 사실에 입각해서 과학에 기반해서 본인들이 모를 경우에는 자문을 받아서 그렇게 해서
기사를 작성해야 된다는 말씀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음부터 저희가 이런 기사를 다룰 때는 기사 제목과 덧붙여서 기자 실명을 같이 소개를 해야 될까 봐요. 네, 그래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왜냐하면은 이게 매체 뒤에 기자들이 숨어가지고 이런 보도들을 양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백신의 부작용을 이런 식으로 보도하는 것은 사실은 본인과 본인의 가족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반국가적 행위입니다. 예. 그러니까 공동체의 위협이라든가 안전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는 기사를 이렇게 그냥 매체 이름 뒤에 숨어가지고 아무렇게나 써대는 건 진짜 문제가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기사를 보시고 나서 이 코로나19 특보를 통해서 팩트 체크를 하신 다음에는 그 기자 이름을 꼭 기억해 두셨다가 앞으로 그 기자가 쓰는 기사는 신뢰하지 마십시오. 근데 이런 엉터리 기사 그러니까 공동체의 안전에 도움이 안 되는 기사들을 계속해서 쓸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강양구 기자의 기사는 신뢰도 되는 거겠죠? 뭐 제 기사는 어느 정도 신뢰를 하셔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 민망하긴 네, 합니다만.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뉴스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국내 기사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상주시청 공무원이 60여일 만에 숨졌다라는 기사가 나왔는데 보니까 백신을 투여한 지 60일이 지난 상황이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백신 때문에 사망했다고 볼 수 있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자, 이 기사를 보면은 예. 이 기사도 이제 맥락을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은 만약에 이 상주시 보건소 공무원 A 씨가 백신 접종 후에 바로 쓰러져 가지고 여러 가지 부작용을 호소를 하다가 병원에서 처치를 받다가 60일 만에 사망을 했다 그러면 아 이건 백신과의 인과관계가 어느 정도 있을 수도 있는 분이 사망을 했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이런 보도도 의미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맥락을 자세히 살펴보면 지난 3월 10일에 백신을 접종을 했어요. 3월 10일에 백신을 접종했고 보통 백신 접종 후에 한 사흘 정도를 굉장히 예의주시하거든요. 그래서 백신을 접종하면 사흘 후에 국민비서가 혹시 이런 이상 반응이 있었지 않습니까? 라고 친절하게 물어봅니다. 근데 사흘은 이미 지나서 4주 후에 호흡곤란이나 통증을 호소를 했어요. 그래서 병원으로 실려갔더니 병원에서는 급성 심근염 진단을 내렸습니다. 사실은 50대 성인들이 급성 심근염 진단을 받는 경우는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네. 아마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주변에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분은 그렇게 병원에 가가지고 급성 심근염을 진단받은 다음에 처치를 하는데 약간 늦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래서 결국에는 안타깝게도 이제 숨지는 사례가 생겼는데 이런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면은 사실은 백신과의 인과관계를 연관짓기에는 굉장히 미약하고 그렇기 때문에 방역 당국에서도 최종적으로 연관관계가 없다라고 네. 판정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판정된 사례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정부 언론에서 보도를 할 때는 이건 기사 가치가 없는 거예요. 네, 60일 전에 에이즈 백신을 맞은 사실이 있긴 하지만은 급성 심근염 진단 사실 자체도 백신 접종 후에 4주 후고 그리고 그 급성 심근염으로 알타가 돌아가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에이즈 백신 맞으신 상주시청 공무원 60일 만에 숨져라고 제목을 달면은 안 되는 거죠. 교수님 혹시 해주실 말씀 있을까요? 많습니다. 저는 네. 많은데요. 우선 지금 이제 백신과 관련해서 워낙 가짜 뉴스 또 이제 전문 지식이 없는 분들이 자기가 가짜 뉴스에 이용된다는 것도 모르고 그 가짜 뉴스를 퍼다 나르시는 아주 순진한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제가 좀 몇 마디 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하나는 작년 한 해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로 사망하신 분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예. 교통사고도 있을 거고, 뭐 질병 악화도 있을 거고, 뭐 당뇨병이 악화돼서 돌아가신 분도 있을 거고, 심장마비도 있을 거고 많을 거 아니에요? 작년 한 해 우리나라에 사망하신 분이 약 25만 5천 명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 평균 700명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하루 평균 백신을 접종하든 백신을 접종 안 하든 밥을 먹었든 밥을 안 먹었든 물을 마셨든 물을 안 마셨든 상관없이 하루 평균 700명이 사망한다는 거예요. 그냥. 그러는데 백신을 접종을 해도
부작용이 있든 어떤 상관없이 700명은 그냥 자연스럽게 사망을 하시겠죠. 이게 그냥 예, 그럴 겁니다. 그러는데 지금 우리 이 시청 공무원을 한번 보시자는 거예요. 이분이 심근염을 알아 그랬다고 말씀할 때 심근염을 좀 전문적인 용어로는 카디오 마이오사이트라 그럽니다. 심장에 있는 근육이라는 뜻인데요. 여기에 이제 염증이 생긴 거예요. 여기에 염증이 생기게 될 경우에 염증이 좀 크면은 얼핏 우리가 보기에는 심장 마비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쉽게는 심장 마비로 사망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좀 편할 수 있어요. 일반 분들은. 그러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심장 마비로 사망하는 것은 심장 마비가 어떤 이유로든지 오게 되면 심장 마비가 온다는 것은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만일에 옆에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거의 생명을 살릴 수 있지만 그러지 않으면은 사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심장 마비가 주로 어떻게 오죠? 순식간에 옵니다. 이게 시간을 두고 오는 게 아니라 순식간에 온다는 거죠. 그러는데 백신 접종을 하고 나서 4주 후나 6주 후에 소위 말해서 일종의 심장마비가 와서 사망했다. 그러니까 방역 당국이 인과관계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저 같은 사람은 확실히 인과관계가 없다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다른 분들 가짜 뉴스 좋아하거나 본인도 모르게 가짜 뉴스를 퍼나 나르거나 이런 분들은 방역 당국이나 저 같은 사람이 얘기하는 걸 믿기보다는 뭔가 색안경을 끼고 본다는 거죠. 다시 돌아가 볼까요? 하루에 몇 명 사망한다고요? 백신을 접종하든 백신을 접종하지 않든 하루 평균 700명이 국내에서 사망이 된다고 하는 점, 그 점을 가지고 상식 수준에서 이해를 하면은 많은 것들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런 점에서 가짜 뉴스를 퍼다 나르는 분들도 주의를 하셔야 되지만 본인들도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가짜 뉴스에 부화내동하는 순진한 분들도 굉장히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도 주의를 기울여야 될 그런 국면에 와 있다. 본인의 잘못된 댓글이 전체에 영향을 주고 전체에 영향을 주게 될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보는 것처럼 백신으로 보호돼야 되는 고령자들이 당장 백신을 접종 안 하게 되는 상황.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분들이 보호도 못 받지만은 경제 자체가 계속 마스크를 못 열고 학생들이 학교를 못 가고 정상적으로 영업이 안 되면서 소상공인은 계속 고통받고 그러면서 이 사회가 계속 어두운 터널을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모든 분들이 좀 뭔가 각성하고 뭔가 좀 진실에 우리가 좀 더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렇게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언론의 문제도 있습니다만은 이런 가짜 뉴스에 대한 면역력이 지금 일반 시민들에게 없어서 생기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이제 그걸 타개하기 위해서는 주변에 백신 맞고 멀쩡한 사람들이 좀 많이 보여야 됩니다. 예.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백신 접종률이 한 7%대이기 때문에 여전히 그 7%대인데 그 7%에 해당되는 분들도 다 뭐 의료인들이라던가 아니면 코로나19 방역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라던가 뭐 경찰관이나 네. 뭐 소방대원 같은 평소에 필수 잘 요원들이잖아요. 보기 힘든 분이시죠. 근데 평소에 네. 저 주변에 가족이 있거나 지인이 네. 있으면 모르는데 평소에 이렇게 자주 접하기 힘든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는 백신을 접종한 사람도 없고 백신 접종 때문에 부작용이 생긴 사람도 없는데 뉴스에서는 계속해서 백신 부작용이 심각하다거나 혹은 백신을 접종해서 네. 사망했다라고 하는 이런 가짜 뉴스에 가까운 뉴스들이 계속해서 나오니까 주변에 백신 접종을 맞아서 이상 없는 사람들은 없는데 이런 뉴스들을 접한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방역 당국에게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주변에 백신 맞고 멀쩡한 사람들이 많아지도록 하는 이벤트 같은 것들이 좀 필요하다. 예. 그래서 이게 노쇼 물량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라도 접종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이제 푸는 방식이라던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좀 고려해 보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도 그것 때문이죠. 아마도 저는 60세 이상 어르신들의 경우에도 지금 현재는 동의율이 한 30% 정도, 40% 정도거든요. 그런데 주변에서 먼저 백신을 접종한 어르신들이 많아지면 분명히 뒤늦게라도 나도 좀 백신 맞아보고 싶습니다라는 어르신들이 많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주변을 보면 백신 맞은 사람들 중에서 이상 반응을 호소하거나 부작용 때문에 병원 실려가는 사람 거의 없다라는 거 알게 되실 거거든요. 예. 제 주변엔 강양구 기자가 맞아서 그러니까 더 맞고 싶어요. 네. 너무 멀쩡하니까. 제가 하나 좀 예. 우리 강 기자님 말씀을 덧붙여서 매우 중요한 얘기를 좀 하나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 방송을
홍남기 총리 직무대행과 정은경 청장이 좀 봐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강양구 기자님의 말씀을 이어서 드리고자 하는데요. 제가 하나 정부에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백신 접종은 정부가 정해놓은 대로 따르면은 6월 말까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고령층 접종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제 고령층 접종을 마칠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은 다른 나라 사례를 보게 될 경우에 고령자 접종이 끝나면서 전 국민 대비 20에서 25%가 1차든 2차든 접종이 완료가 되면은 변화가 상당히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정부가 백신 접종과 확진자 수, 그 다음에 시기에 따른 로드맵 이런 걸 가지고 거리 조정 단계를 지금부터 연구를 해서 조만간 발표해 주기를 제가 촉구를 합니다. 예컨대 6월 말까지 백신 접종이 어떻게 되고 확진자 수가 어떻게 되면 소상공인과 관련해서 영업을 전면 허용하겠다든지 24시간 허용을 하겠다든지 등등 이런 로드맵이 가능해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홍남기 직무대행과 정은경 청장은 백신 접종의 시기별 로드맵, 그 다음에 확진자 수, 특히 확진자 수에서도 할 수만 있다고 하면은 연령대별로 해서 하게 되면은 훨씬 그 추이를 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걸 가지고 하게 될 경우에는 미리 한두 달 이후의 상황을 우리가 알게 되고 백신 접종이 국내 전반적인 상황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되나 이거를 알게 되면 오히려 더 접종에 있어서의 속도도 높일 수 있다고 하는 점, 또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도 상당히 희망을 줄 수 있다고 하는 점, 또 백신 접종에 왜 나서야 된다고 하는지에 대한 확실한 컨센서스를 만들 수가 있다고 하는 점, 이런 점에서 제가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네요. 백신 접종자 수에 따른 거리두기 단계 조정, 이 로드맵을 정부 차원에서 계속 이제 어필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동력이 좀 더 생길 수가 있을 테니까요. 왜 그러냐 하면은 실제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너무나 크다는 거죠. 예컨대 백신 접종이 25% 정도 되고 고령자들이 접종이 다 된 상황에서 다소 젊은 사람들에게 확진자가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이제 우리는 일상생활로 가는데 주저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로드맵이나 그 청사진을 정부가 미리 밝혀준다는 거죠. 그렇게 될 경우에는 훨씬 우리가 그 상황을 미리 알 수 있으면서 대비할 수 있고 그 청사진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훨씬 좋은 국민으로 갈 수 있다고 하는 점에서 제가 다시 한번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